안녕하세요, 티몽입니다. 주간 이슈 하이라이트 한 주 잘 쉬고서 돌아왔는데요. 요즘에는 카톡이나 다이렉트 메시지로 잘 보고 있다, 힘내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더욱 힘이 나서 돌아왔고요. 여러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그리고 신경 써 주셔서 댓글도 달아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하루하루 나아가고 있는 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9월 1주차 이슈 하이라이트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이슈를 준비를 해왔고요. 첫 번째는 중국이 낮춘다는 지급 준비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서 나아가서 뱅크런, 과연 경제위기, 금융위기 등이 왔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져서 굉장히 많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를 알아보게 될 거고, 마지막으로 경제를 살펴보는 데는 정말 다양한 근거로 다양한 지표를 살펴볼 수가 있게 되고 그런 데서 또 재미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과제나 이런 데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거로 경제를 아는 구리 선생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 먼저 출발을 해볼게요. 자, 중국은 지급 준비율을 낮추면서 150조 원이나 되는 돈을 시장에 풀어놓을 것으로, 그래서 경기 부양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지난 뉴스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경기 부양을 하고자 했을 때 국가들이 가장 많이 뉴스 기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조치로 뭐가 있었죠? 제 이슈 하이라이트에서도 너무나도 자주 등장한 거지만 바로 금리 인하라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 말고도 이번에 중국의 뉴스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각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경기 부양 방법 중에 유명한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지급 준비율 인하라는 겁니다. 자, 우선 이 뉴스 기사의 배경에는 중국이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여러 가지 곤란함을 겪고 있기도 하고,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이 전 세계와 마찬가지로 개선되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상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도 역시 안 좋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를 어느 정도 살리기 위해서는 경기 부양책을 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아예 지급 준비율 인하라는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150조 원이나 되는 돈이 시장에 나와서 사람들이 신나서 돈을 쓰게 만들길 기대하고 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급 준비율 인하라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했죠.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시장에 돈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자주 등장하는 단어와 문장이면서 특히 중국에서 자주 등장하긴 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 특히 은행에서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두면 두고두고 신문 읽는데 도움이 되는 문장 또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지급준비제도라는 말을 하나하나 쉽게 이해를 해볼게요. 지급준비율이랑 관계가 있는 단어겠죠. 과연 뭔가 하는 제도인데 뭘 하는 제도일까요? 지급을 준비한다는 제도일 텐데요. 여기서 지급이라고 하면 돈이나 가치가 있는 상품 같은 것을 내어준다,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뭔지 잘은 몰라도 지급준비제도라는 것은 지급이라는 것을 너희들끼리 막 알아서 하지 말고 제도적으로 정해놓은 만큼 준비해놓고 지급하게 만드는 제도가 바로 지급준비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급이 가리키는 것은 과연 뭘까요? 누가 누구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은행이 고객에게 지급해야 될 돈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여기서 은행이 그냥 다짜고짜 고객한테 돈을 준다? 이건 아니겠죠. 은행이 고객에게 지급해야 되는 돈의 종류는 바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고 계실 예금이라는 돈입니다. 고객이 은행에게 자, 나 돈을 좀 맡아주고 나중에 이자를 좀 더해서 보관했던 거를 나한테 돌려줘 라고 하는데, 맡겨놓은 돈을 은행 입장에서 다시 고객에게 내어줄 때 그게 바로 지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은행이 고객에게 지급할 돈을 준비시켜 놓는 제도겠구나 라고 해서 지급준비 제도를 바로 개념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고객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아가려면 엄청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정말 단순하지만 중대한 사실인데, 은행이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당연한 소리죠. 근데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많은 고객들로
은행으로부터 100억을 예금을 받은 은행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이런 작은 시중은행은 잘 없지만 예로 드는 거예요. 이때 만약 고객 B 한 명이 돈을 대출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100억을 대출받고 싶대요. 대출 심사랑 뭐 이것저것 해보니 뭐 빌려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100억을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100억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 100억을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면 자, 이 은행에는 지금 현금이 얼마를 갖고 있는 거죠? 0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고객 A가 예전에 예금해뒀던 내 돈을 찾으러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 돈 1억 예금해뒀던 건 내 돈이니까 그거 다시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 봤죠? 고객 B가 이미 대출로 돈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이때 은행은 한 푼도 없어요. 왜냐면 어떤 제한도 없이 그냥 가지고 있는 돈의 대부분을 대출이라는 상품으로 고객 B에게 제공했거든요. 뭐 1년이나 2년 뒤에는 이자가 붙어서 더 큰 돈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 현금이 이 은행에는 없다는 게 팩트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고객 A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야, 내 돈 어디 갔냐? 이러면서 이제 노발대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행이 할 일은 뭘까요? 네, 망해야죠. 굉장히 단순화한 모습이지만 이것이 바로 지급준비 제도가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되게 되는데요. 은행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정해진 비율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갑작스럽게 고객이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했을 때 현금이 없어서 내어주지 못하고 그래서 은행이 망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다만 사람들이 100억을 맡겨놓으면 100억을 전부 현금으로 들고 있을 필요는 없는 것이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모든 고객이 한꺼번에 돈을 찾으러 오지는 않을 테니까 일부만이라도 현금을 준비해둬라, 지급할 준비를 해둬라 라고만 하면 되게 됩니다. 이것을 제도화한 것이 바로 지급준비제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지급준비율인데 지급준비율이 약 13.5% 현재 중국의 지급준비율입니다. 자, 13.5%의 지급준비율로 제도가 정해놨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은행은 언제든 고객에게 줄 수 있는 현금을 최소한 자신들이 맡아두고 있는 전체 예금,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이라고 할게요. 예금 100억. 전체 예금의 13.5%, 즉 13.5억만큼은 대출이나 다른 데다 투자하지 말고 오롯이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보통은 중앙은행에 맡겨놓게 돼 있어요. 왜냐면 자기들이 갖고 있다가 몰래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급준비율로 정해놓은 만큼은 무조건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은행에 돈을 맡긴 사실상 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자산의 진짜 주인인 고객이 돈을 찾으러 왔을 때 돈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맡고 있는 예금 100억 중에 13.5%는 현금으로 무조건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었고 중국은 자, 그러면 나머지 100억에서 13.5억을 뺀 86.5억 돈은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죠? 은행이 다른 사람한테 대출을 해주고 나중에 이자를 받든지 아니면은 투자를 해서 투자 수익을 얻던지 해서 은행만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돈은 즉 은행의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투자되거나 대출돼서 돌아다니고 있겠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지급 준비율 인하라는 것이 왜 경기 부양책이 되냐면 자, 중국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지급준비율을 인하했다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지급준비율이 만약에 13.5%였던 것을 13%로 0.5%포인트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은행 입장에서는 자, 13.5억을 액수가 너무 작으니까 안 와닿을 수도 있겠죠. 자, 13.5조라는 돈을 오로지 현금으로 다른 데 투자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대출이나 이런 걸 해주지 못하고 오로지 갖고만 있어야 됐는데 이게 지급준비율이 13%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이 은행은 13조만 보관을 해놓고 0.5조에 해당하는 돈은 현금으로 갖고 있을 필요 없이 다시 대출이나 투자를 통해서 수익이 발생되도록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뭐죠? 원래 현금으로만 가만히 보관되어 있었어야 되는 돈이 시장에 나와서 누군가한테 투자도 되어주고 누군가한테 대출도 되어주고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서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 사실 이 현금이 순수하게 누군가에게 대출되고 투자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출 투자해준 돈을 또 담보로 다른 데서 돈을 빌려와서 또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5조, 10조의 투자 효과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파급력이 큰 조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때문에 지급준비율 인하는 금리 인하와 함께 경기부양책으로 등장하게 되는 큰 방법이고, 금리 인하와 함께 알아두시면 이 지급준비율 인하는 세상에 돈이 돌아다니고 어디서부터 돈이 풀려서 시장에 돈을 증가시키는지를 이해하는데 매우 좋은 지식이기 때문에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살짝 길어질 순 있어도 하나의 단어만 더 공부해보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세계의 위기가 번질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바로 뱅크런, 불안감이 최고조일 때 일어나는 일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뱅크런은 한국말로 보면 훨씬 쉽게 이해될 수 있는데요. 바로 대규모 인출 사태라고 보면 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은행에 돈을 맡긴 고객들이 어떤 이유로 한 번에 돈을 찾으러 오는 사태를 얘기합니다. 바로 앞선 이슈에서 이야기한 것 중에 사람들이 갑자기 특별한 이유 없이는 한꺼번에 은행에 돈을 찾으러 오지 않으니 현금 모두를 갖고 있을 필요 없고 일부분만 갖고 있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 뱅크런이 말하는 바가 바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찾으러 오는 사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특별히 사람들이 돈을 찾으러 많이 오는 사태. 자, 어떤 경우일까요? 조금 쉽게 생각해보면 은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행은 투자도 하고 대출도 해줍니다. 모든 현금을 갖고만 있진 않죠. 그건 금고랑 다를 게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금융위기 등의 문제가 생기면 은행이라고 해도 투자나 대출해준 돈을 모두 회수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투자해준 곳에서 투자 손실이 나거나 대출해줬는데 대출해준 사람이 망해버려서 내가 빌려준 돈을 못 받거나 하는 일이 생긴다라는 게 회수 불가되었다라고 해요. 말 그대로 내가 제공한 금융 서비스가 휴지 조각이 된 거죠. 상대도 원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겠지만요. 그렇다면 은행에 돈을 보관하고 있는 고객들이 은행에서 한 투자나 대출이 잘못되었다라는 소식을 자꾸 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은행이 어디 투자했거나 대출한 돈이 손실을 봤다는 뜻은 사람들이 보관한 돈보다 지금 은행이 갖고 있는 현금의 양이 더 적을 수도 있는 상태, 즉 돈을 맡긴 사람들 중에 일부분은 돈을 되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점점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부터 내 돈을 찾아가야, 지금 있는 돈 중에 내 돈을 다 찾아와야 돈이 부족해서 내 돈을 못 찾는 사태가 오지 않겠구나, 나부터 내 돈을 찾아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대규모 인출 사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할 수도 있는 게, 사실 우리들이 과거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아니, 내가 우리들이 맡겨둔 돈으로만 누군가에게 대출해주고 투자해주고 한 걸 텐데, 그렇다면 은행 입장에서 피해가 그렇게 클 수는 없는 것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100억을 빌려준 돈으로 손실을 봤으면, 마이너스 10% 손실을 봤으면은 100억 중에 10억만 손실을 보게 되는 걸 텐데, 그래도 어마무시하게 큰 손실은, 피해는, 막 국가에 위기를 줄 정도의 피해는 없지 않을까? 그냥 은행 하나가 어떻게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돈을 되갚으면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왜 사태가 커지냐면, 만약 여기 고객들이 100억의 돈을 맡겨놓은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은 그런데 100억으로만 투자하고 대출해주는 것이 사실 아니에요. 첫 번째 이슈에서는 그냥 넘어갔는데, 여기서 설명을 조금 해보자면, 지급 준비율이 만약 10%인 국가라면 이 은행은 100억 중에 10억이란 지급 준비금을 보관해 놓은 나머지 90억을 기업이나 다양한 곳에다가 대출과 투자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 금융 영상들을 봐오신 분들은 알겠으시겠지만, 결국 이렇게 대출을 해주면 어떤 증서가 생기죠? 채권 증서가 생기죠. 투자를 해주면 어떤 증서가 생기죠? 다양한 증서가 있겠지만 증권 증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은행은 대출이나 투자를 해주고 증권이나 채권을 보유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증권이나 채권은 또 뭐죠? 이거 자체가 하나의 금융 상품입니다. 그러면 이걸 담보로 해서 또 다른 곳에서 돈을 끌어옵니다. 90억짜리 증권이나 채권, 금융상품인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혹시 너희한테 빌린 돈 못 갚아도 내가 이 증권이나 채권 줄게. 요즘에 경기도 좋은데 이 증권이나 채권, 내가 돈을 못 갚아도 이 증권이나 채권이 90억짜리니까 그래도 값어치가 있을 거야. 이거 담보로 나한테 돈 좀 빌려줘. 해서 이 은행은 다시 얼마간의 돈을 빌립니다.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90억을 또 빌렸다고 할게요. 다른 곳에서. 그렇게 90억을 빌려서 은행은 또 다른 곳에 대출과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은행은 지금 10억이라는 현금을 맡아두고 거의 180억, 거의 10배
18배에 달하는 돈을 대출과 투자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건 불법도 아니고 경기가 좋을 때는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벌어들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자를 제공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함정이 있죠. 경기가 좋을 때는 이 증권과 채권의 가치도 90억 그대로고 대출해준 곳과 투자해준 곳에서도 수익이 돌아오고 이자가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되죠? 경기가 안 좋아지면 갑자기 대출이 펑크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한두 군데에서 돈을 못 갚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투자한 곳에서는 투자 손실이 막 나기 시작합니다. 은행은 정말 위험한 투자는 잘 안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투자 손실이 조금씩 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총 지금 대출과 투자를 일으킨 금액이 90억 더하기 90억, 180억 정도가 돼가고 있죠.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5%의 손실만 나면 그 손실 금액이 얼마죠? 9억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근데 엄밀히 말해서 지금 이 은행이 가지고 있는 실제 현금은 100억이죠. 예금을 받은 거. 그러면 100억 중에 9억의 손실이 나고 있는 상태랑 다름이 없으니까 사실은 마이너스 5%가 아니라 마이너스 9%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은행도 역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보다 대출이나 투자를 훨씬 큰 금액 100억을 갖고 있으면 200억, 300억, 400억 이런 식으로 투자와 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때 그 손실에 대한 타격은 훨씬 뼈아프게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돈은 다 누구 거죠? 은행한테 맡겨준 이 돈은 전부 고객의 자산이죠. 그럼 이 고객이 돈을 찾으러 온다라고 하면 돈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손실 본 부분을 전부 메꿔놔야 돼요. 자신들의 현금으로. 최악의 경우 자신들도 손실이 너무 커서 더 이상 고객에게 제공해줄 100억의 돈조차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되죠? 그게 은행이 망하게 되는 거죠. 결론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보다 훨씬 큰 돈을 투자와 대출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투자나 대출이 손실을 보기 시작을 하면 자신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현금은 더욱 빠른 속도로 손실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룬 게 바로 금융의 기본적으로 현금이나 자산은 그냥 가만히 갖고 있지 않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빌려서 투자나 대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을 때 피해가 더욱 커지게 되는 배경을 설명을 드린 건데요. 그럼 결국 은행이 제공해준 대출이나 투자한 곳에서 손실이 자꾸 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으면 이거 급속도로 내가 가져갈 돈조차 은행에 안 남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최악의 경우 그 불안감이 너무 극심해지고 블랙 먼데이가 왔다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고객들이 은행 창구에 몰려가서 실제로 내 현금을 일단 빨리 달라라고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대규모 은행 예금 인출 사태, 즉 뱅크런인데요. 이름은 뱅크런이지만 사실은 돈을 맡겨놓는 모든 금융사에서는 동일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1금융권인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 저축은행, 그리고 금고 등 다양한 곳에서 돈을 맡아두는 곳에서 대규모로 인출이 벌어지는 모든 사태를 뱅크런이라고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여기서 지급준비금이 다시금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대규모 인출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은 증권이나 채권이 아니라 바로 현금을 인출해 나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은행이나 이런 곳들은 투자 수익을 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급 준비율 이상의 돈은 다른 나머지 돈들은 현금이 아니라 전부 다른 데다가 보내놓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지급 준비금이 10%인 상태였다면 100억의 예금을 가지고 있는 은행은 10억만 실제 현금으로 갖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고객들이 돈을 인출해서 나가겠죠. 그리고 나머지 90억은 기업이나 이런 곳에 대출이나 투자된 상태로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고객들이 찾아와서 이런 뱅크런 사태가 됐을 때 10억 이상 찾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급준비금 이상으로 찾아가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이건 어려울 거 없죠. 우리가 지급준비를 최초 알아본 것처럼 내줄 현금이 없으면 은행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고 망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지급준비 제도라는 것조차 존재하지 않았으면 은행은 현금을 이것보다도 더 적게 갖고 투자 수익 많이 보려고 투자랑 대출을 잔뜩 하고만 있었을 테니까 조금만 많은 사람들이 와도 은행이 망할 수가 있겠죠. 그걸 막아주는 게 이제 지급준비 제도인데, 자, 만약에 이 지급준비금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뱅크런이 너무 커져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보다 더 돈을 내놓으라고 고객들이 오면 은행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금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좀 있으면 망해요. 그러면 당연히 은행도 이제 현금을 구하러 나서기 시작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실 은행에 현금을 어디서 구할까요? 은행이 지금 대출이랑 투자해주고 있는 나머지 90억, 지금 대출이나 투자로 나가 있는 이 90억에 대해서 야, 나 너희한테 더 이상 대출을 못 해줄 상황이니까 대출 연장 못 해줘. 돈 다시 갖고 와. 자, 그리고 내가 투자해주던 돈 됐으니까 일단 그거 되팔아서 나한테 현금으로 다시 갖고 와. 라고 하게 됩니다. 이 90억으로 지금 막 운영하고 운영하던 돈 중에 가능한 돈들을 빨리 현금으로 만들어서 다시 고간, 즉 자신들의 현금을 채워놔야 고객들이 돈을 인출하러 와도 현금을 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빠르게 그동안 대출해주던 것과 투자해주던 곳에서 현금으로 만들어서 가져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기업이 당장 대출을 끊겠다. 당장 투자해주던 돈을 회수해서 가야겠다라고 하면 그게 쉬울까요? 어렵겠죠. 공장을 돌리던 곳에서 당장 대출해주던 것이 없어지면 그 돈을 어딘가에서 또 구해야 되고 뭐 더 비싼 이자로 대출해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최악으로 치닫으면 어떻게 되죠? 그 공장이나 뭐 다른 투자받던 곳에서 더 이상 돈을 구할 수 없게 되면 그 기업들이 망하게 됩니다. 파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최악의 경우 은행이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전부 현금 대출해주던 거 투자해주던 거 회수하면 몇 개의 기업들이 파산하고 그러면 또 더욱 이 경제가 진짜 위험하구나 위기감이 더욱 고조돼서 고객들은 야, 더 빨리 내가 지금 맡겨놓은 돈들이나 투자해뒀던 것들 전부 되찾아야겠다 해서 다시 또 뱅크런이 더욱 가속화되고 대규모 인출 사태가 가속화되고 이런 식으로 그 위기감이 퍼져나가는 악순환이 연결되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지급준비 제도와 뱅크런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단순화한 모델로 설명을 했지만 각 경제 주체들도 지급준비 제도도 마찬가지고 최악의 경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망이 존재하는 거고 따라서 기업들이 그렇게 조심해도 위기가 올 수 있으니 자신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 대비 더 많은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은 개인들은 특히나 더 조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 때도 간간히 질문도 나오고 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보유한 현금, 돈 대비해서 더 큰 돈을 빌려서 운용하는 것도 물론 능력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상황이 좋을 때고 경제 위기나 여러 가지 위기, 리스크라고 하죠. 위험에도 대비가 되어 있을 때나 능력으로 볼 수가 있는 거니까요.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돌아온 이슈 하이라이트의 마지막 세 번째 이슈입니다. 경제를 아는 구리 선생인데요. 여러분들은 코퍼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코퍼? 네, 말할 것도 없이 구리죠. 구리를 뜻하는 건데 바로 이 구리를 닥터 코퍼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구리 선생, 닥터 코퍼에 대체 왜 구리 선생으로 불리게 되었냐면 경제가 좋아지거나 안 좋아지는 모습을 구리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을 통해서 알 수도 있기 때문에 구리의 가격을 자체를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준다 라고 해서 닥터 코퍼라고 부르게 되는 건데요. 닥터 코퍼를 이렇게 부를 정도로 하나의 근거로 사용되는 이유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구리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산업에서 많이 사용되는 재료, 즉 원자재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구리가 만약 과거보다 점점 더 사용하지 않게 되거나 점점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라는 뜻은 뭐 특별한 기술의 발전으로 구리가 필요 없게 되어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된 그 재료들을 사용하는 산업들이 좋아지고 있다,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구리가 사용되는 곳을 살펴보면 전체 소비량의 약 43%가 건설업에서 사용이 된다라고 하고요. 19%가 전기 전자 분야에서 뭐 구리선이나 뭐 이런 데서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19%가 이제 교통, 뭐 인프라라고 해서 우리 뭐 망 이런 것들 포함한 다양한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 또 19%가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구리가 사용되는 곳의 대부분은 뭐죠? 경제 상황이 좋아야 여러 가지로 확장도 되고 뭔가 건축도 올리고 다양한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생산돼서 사람들이 상품으로서 사용해주고 하는 곳들입니다. 즉 이런 곳들에서 경제 상황, 경기 상황이 안 좋아서 구리 자체를 우리 이번에는 그만큼은 필요 없고요. 조금 적게 살게요 라고 하면
무슨 뜻이죠? 경제가 좀 안 좋아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저 이번에 저희가 좀 구리를 많이 사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수주를 좀 많이 해서 상품 많이 찍어내야 되거든요. 라고 해서 구리를 이런 곳에서 많이 주문하면 전기전자 기업에서 경제가 좋아지는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구리 선생, 닥터 코퍼라고 해서 구리의 가격이 사람들이 많이 구하면 오를 테니까 구리 가격이 오르면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람들이 잘 안 구하면 싸질 테니까 구리 가격이 싸지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되지? 라고 해서 살펴보게 된다는 의미에서 닥터 코퍼를 살펴본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어떤지 한번 봐야겠죠. 자, GDP, 국내 총생산이라는 것을 전 세계의 국내 총생산을 합한 것을 집계를 하는데요. 자, 글로벌 GDP라고 할 수도 있겠죠. 지금 하얀색이 전 세계 GDP고요. 파란색이 구리 가격입니다. 모양만 보면 전체적인 순간적인 방향만 비슷하고 전혀 다른 거 아닌가 싶지만 살짝 뜯어서 보면 정확히 같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입니다. 이쯤이 2007년 정도 되는데요. 중간 정도죠. 여기 앞서서 보면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생산해서 신흥국이나 이런 곳에서 건설 경기, 중국 같은 경우는 아파트 엄청 올렸죠. 공장도 많이 신설하고요. 이때 당시가 이제 중국 펀드 엄청 유명할 때였는데 쭉 가다가 구리 가격이 급속도로 꺾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곧이어서 이제 2007년 중반부터 2008년 넘어갈 때쯤에 전 세계의 생산량이 꺾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금 전에 구리 가격이 아주 그냥 바닥을 치러 가다가 내려가다가 이제 2008년경에 해서 구리 가격이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직접 상승이 일어나자마자 그 다음 해에 이제 GDP가 상승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금 설명에 따르면 당연한 거죠. 글로벌 총생산량 GDP라는 것은 뭐죠? 결국 상품과 서비스가 실제 생산된 거고, 구리는 아까 뭐라 그랬죠? 뭔가를 생산할 때 재료로 구매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재료가 구매량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어딘가 생산하려고 샀다라는 뜻이니까, 즉 구리 가격은 GDP라는 것에 대해서 선행한다. 그거보다 앞서서 구리 가격의 방향이 움직인다, 바뀐다 라고 이해할 수 있어서 구리 가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우리 전 세계는 두 가지 구분으로 많이 한다라고 제가 금융시장 얘기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닥터 코퍼, 즉 구리의 가격은 선진국이랑도 연관을 보이지만 그거보다는 신흥국의 증시, 지수들이랑 훨씬 밀접하게 비슷한 모양을 보인다라고 해요. 요것도 살짝 생각을 해보면, 자, 아까 건설업에 구리가 제일 많이 들어갔죠. 전기전자, 교통, 교량 이런 것들을 까는데 많이 들어갔죠. 근데 이미 발전되어 있는 선진국보다는 당연히 이제 건설이나 새로 신축도 하고, 그러니까 새로 뭔가를 깔아야 되고 많이 팔아야 되는 신흥국에 조금 더 구리가 많이 사용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과 구리의 상관관계가 훨씬 높을 것이다라고 직관적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가져온 이 차트에서 위에 하얀색이 신흥국 지수라고 해서 이제 MSCI의 신흥국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자, 그 지수고요. 그리고 파란색이 이제 구리 가격입니다. 보시면 모양만 봐도 사실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선행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구리 가격을 보면 지금 신흥국에 포함되는 국가들은, 한국도 포함이죠. 국가들은 지금 경제 상황이 이렇겠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 그려볼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자면, 물론 시장은 이제 구리 가격 딱 하나, 그리고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딱 하나, 이런 식으로 한 가지의 변수만으로 미래의 전망을 모두 예측하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구리 가격,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그리고 기름 가격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나가면 요즘 왜 이러지라고 했을 때 구리 가격도 찾아보고, 기름 가격도 찾아보고, 국제 정세도 찾아보고, 중국의 지급 준비율 인하가 언제 됐는지도 찾아보고, 이렇게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한 번 더 가져와 봤고요. 조금 더 추가하자면, 현재 이 구리 가격 차트, 파란색 차트의 오른쪽 끝부분을 보면
보면 이제 2018년 이후부터 전 세계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2019년 들어서는 또 더더욱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적 한 5% 즉 4.8% 정도 구리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전 세계 미국, 중국의 무역 전쟁뿐만 아니라 경기 둔화에 다들 민감하게 경계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을 볼 수 있는 지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의 구리 가격이 말이죠. 자, 여기까지 한 주 쉬고 와서 사실은 굉장히 긴장된 상태에서 다시 좀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람이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심적 부담을 많이 느끼는 편이라서 카메라를 보고 할 때는 그거보단 낫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카메라 울렁증 까진 아니어도 카메라도 그렇게 쉬워하는 편은 아니라서 그래도 앞으로도 열심히 이겨내고 제 자신의 지식 수준의 유지와 또 누군가에게 도움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최근에 또 취업됐다 아니면은 취업은 아니더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해가 됐다 이런 식으로 댓글이나 라이브 채팅 쳐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맥주 한 잔씩 하면서 기분 좋게 힘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이상 티묵이었습니다.